전시에 목소리를 입히다. 국립한글박물관 오디오 해설. 모두가 들으며 감상하는 전시에 목소리를 입히다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국립한글박물관 오디오 전시 해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계획의 오디오 해설을 제작하였습니다. 제1장.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내 일을 딱하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세종의 시대에도 우리말은 중국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으리, 아이고. 네 이놈!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못할까? 사또나으리, 저는 참말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요. 그렇게 홍구멍이 나고도 아직 거짓을 토하는구나.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매우 쳐라! 아이고 사또나으리.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200여 년이 흐른 17세기 조선. 황해도 곡산의 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돌연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 모두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증상으로 사망하였기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하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자는 최근 피해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김씨였다.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씨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곧장 김씨는 체포되었고 그가 한밤중 이상하게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증인들이 절비한데 발뺌할 셈이냐? 내 놈이 극악한 저주를 읊어 사람들이 죽지 않았더냐? 어주라니, 당치도 안 싸웁니다. 그저 수정뱅이에 욕지거렸을 뿐인데 저는 억울합니다요. 이놈이 아직도 자백을 하지 않으렸다. 정녕 피를 봐야 싫다할 테냐? 응?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김씨가 저주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저주라는 말이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도울 방법을 찾다가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책에는 예전 백성들이 겪었던 억울한 사건들이 언문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사건은 1433년 세종 15년에 일어난 양로 사건이었다. 김씨 사건과 비슷하게 당시 양로도 저주로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세종대왕이 의금부에 재조사를 지시하였다고 써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양로에게 가축을 상대로 저주를 걸어보라 하였으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정황 등을 토대로 양로는 간신히 무죄 석방되었다고 한다. 책을 다 읽은 마을 사람들은 김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개와 닭에게 저주를 해보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흘러 왕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다. 격분한 왕은 어명을 내려 김씨를 체포한 사또를 엄벌하였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김씨의 누명을 벗겨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만약 훈민정음이 창제되지 않아 언문으로 기록된 책이 없었더라면, 또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더라면 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제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백성의 눈을 밝혀준 훈민정음. 그 찬란한 역사의 흔적을 한글 박물관에서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1443년 세종이 만든 한글은 그 당시 훈민정음이라 불렀는데 자음 글자 17개와 모음 글자 11개를 합한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쉽고 간편한 28개의 글자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배려와 소통의 문자였습니다. 제2장 쉽게 익혀. 세종은 우리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삶에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인쇄본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글은 지식의 보급과 공유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자, 종서야, 첫 장의 글자를 읽어보거라. 오늘이 디디아치. 호늘이가 아니라 하늘천. 디디아가 아니고 따지. 이 벌써 몇 번을 가르쳤는데도 그 몇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한단 말이냐. 이리 나와서 종아리를 꺾어라. 하지만 훈장님, 한글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음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에이, 그래도 이놈이 이 정진하여 깨달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핑계부터 댄단 말이냐. 썩 나오지 못할까. 예. 세종 즉위 25년인 1443년, 세종은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을 편찬하였으나 한글을 처음 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의 바람과는 달리 백성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3년 뒤인 1446년에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가 담겨 있어 한글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해례본. 하지만 반포된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한자로 적혀 있어서 백성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459년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한 훈민정음 언해본이 나왔는데요. 먼저 한글을 익혀 책을 보라는 의미였지만 이런 노력에도 백성들이 한글을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지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 한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백성을 찾아보기 힘들구나. 이대로는 우리말을 만든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아니 되겠다. 그래, 먼저 아이들에게 한글을 익히게 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역관 최세진은 1527년에 아이들을 위한 초급 한자 교재인 훈몽자회를 만듭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 3360개의 뜻과 음을 한글로 풀이한 책인데요. 이 책의 앞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모를 합쳐 글자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문자모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시만 소개하고 있어서 백성들을 이해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한 언문자모 반절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한글 교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위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인 것이 니은이란 말이지. 그치 니은. 네, 거기에 요 아를 붙이면 나가 되고. 그러지. 그리고 요 니은이란 놈에다가 아의 반대 모양인 어를 붙이면
너가 되고, 응? 그러니까 나, 너, 너랑 나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언문자모 반절표에 적힌 내용을 읽고 쓰면서 한글을 익힐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반절표는 점차 그 모양과 내용이 발전하면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그림까지 담아서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종서야. 이제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익혔으니 그럼 이 책을 읽어보거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내가 이를 딱딱하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저와 함께한 한글 교재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배우고 사용하는 한글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 어렵게 익혔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백성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왕이 직접 만들어낸 우리의 언어 한글.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우리말을 후세에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제3장 사람마다. 세종은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한 글자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한글이 스며들면서 한글은 모든 백성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통 도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총 22개의 한글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 편지들 중 오늘 3개의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이 발달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지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곤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편지가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요? 실제로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편지가 쓰였는데요. 한글 박물관에는 양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나 노비들까지도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시물을 보면 한글 편지가 생각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안부를 묻는 일이나 물물 교환 등 다양한 이유로 편지가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첫 번째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문안 아래고 기우무사신지 문안을 알고자 합니다. 이 버선은 저에게 작사오니 수대를 신기옵소서. 이 편지는 정조가 어린 나이에 사촌 동생에게 버선을 물려주기 위해 외숙모에게 쓴 편지라고 해요. 실제로 정조는 외숙모에게 자주 편지를 썼다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쓴 소탈한 편지가 재미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도 만나볼까요? 운중형께 올림. 건강하시기를 우러러 바라오며 아우는 돌아왔으나 황미 작파한 것은 이곳 쌀금이 점점 떨어져 8량 5전씩 하고 부강선은 9량 3전씩 한다 하와 돈으로 만들어 오라 하였으니 그리하시고 돈을 속히 만들어 곧 들어오시기를 천만 바라옵니다. 이 편지는 1912년에 대도순이 운중형께 쓴 편지라고 해요. 왕이나 양반들만 주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편지에는 당시 쌀 가격과 같은 경제 상황도 잘 드러나 있네요. 그럼 마지막 편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이 무르르듯 하여 추위와 더위 이미 바뀌도록 소식 딱 끊어지니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움이 날로 간절하던 중 편지를 받아보니 너의 몸 성성하고
시부모 두 분 근력이 강건하신 듯하니 마음 놓이나 어린 놈이 잇몸병으로 성치 못하다 하니 염려 적지 않다. 이번에는 결혼한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요즘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쉽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편지로 안부나 염려하는 마음을 전달하곤 했나봐요. 이처럼 한글로 쓰인 편지로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한글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조선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글 기록은 매체만 다를 뿐 600년 가까운 한글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SNS로 소식을 주고받는 지금이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정성이 가득 담긴 손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던 과거나 방법의 차이만 있었을 뿐 모두 한글이라는 수단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을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글 편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4장 날로 쓰매 세종이 1443년에 만든 한글은 450여 년이 흐른 1894년에야 공식적인 나라의 글이 됐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에서는 여전히 한문이 먼저였던 문자 생활에서 한글이 새롭게 주목된 것입니다. 한글이 비로소 국문으로 불리게 된 기쁨도 잠시.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김에 따라 한글도 국문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가 전에 쓰시던 일기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겨 정리하던 것을 멈추고 정신없이 읽어 내려가던 중 말모이를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이 정리된 곳에서 생각이 많아졌다. 우사기 오이시 가노야마 고분아츠리시 가노가와 유메와 이마모 메구리테 와스레 가타키 후르사토. 우리나라 동요, 고향의 봄과 비슷한 정서를 지닌 후루사토라는 일본 노래다. 당시 조선의 어린이들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로 공부해야 했고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가볍게 부르는 노래마저도 일본말로 불러야 했다. 언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세월이 지나 우리말이 없어질 것을 걱정한 몇몇 한글 학자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힘들지 않았을까? (1930년대) 주시경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할아버지는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여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셨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잡지 한글에 광고를 수록하여 각 지방에 사투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편지가 오지 않아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편지들이 모여서 우체국 창고를 가득 메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여 표준어를 정하는 공청회도 이루어졌다.
다음은 궁둥이입니다. 다른 말로는 궁뎅이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엉덩이, 엉댕이, 방댕이 등이 있었는데요. 경상도 마츠이 지방에서는 궁디락 하는데 예. 충청도 우리는 방댕이라고 했슈. 전라도 으따 궁뎅이가 방댕이고 방댕이가 궁뎅이제 무엇이 그리 따지고 드는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던 중 일본 순사들이 급습하였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애써 준비한 원고가 소실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옥중에서 힘들게 사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 아, 우리말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니.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어른들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하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당시 옥중에 계시던 할아버지와 다른 한글 학자들도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8일, 서울역 창고에서 말모의 원고가 발견되었고 할아버지와 다른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조선말 큰 사전이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말모의 원고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로 조선말 큰 사전의 원고는 제524의 1호와 524의 2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피땀 흘려 지켜낸 우리말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맞춤법이 뭐가 중요해? 말만 통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글을 썼던 나였으니 말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풀꽃처럼 우리말도 예쁜 게 정말 많은데 이제 나도 할아버지의 노력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말을 바로 알고 잘 지켜내야지 조심스레 다짐해본다. 제5장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눈이 어둡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두워선 안 된다며 항상 배움을 강조했던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로 된 점자를 만들고자 결심하고 1920년부터 점자 연구에 착수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 끝에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했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안녕하세요. 최호영입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한글을 소중히 지켜주셨기에 윤동주님의 서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윤동주님의 서시를 어떻게 읽고 낭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하신 송암 박두선 선생님에 대해서 이순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국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한글, 바로 한글 점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한글 점자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영님은 혹시 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네,
점자가 군사 암호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점자가 만들어진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르비에라는 프랑스 육군 장교가 어두운 밤에 군사작전 명령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점으로 만들어진 이 문자는 정작 군사용으로는 실패했는데요.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라고 하네요. 그런 군사 목적의 문자를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하게 된 거죠? 네, 비록 군사 목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파리 맹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파리 맹학교에 루이 브라유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세로 6점과 가로 2점으로 배열되어 있었던 야간 문자가 손끝으로 만지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고 새롭게 세로 3점과 가로 2점의 배열을 갖춘 6점자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6점자가 학생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사실 저도 훈맹정음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게 된 것은 1898년 평양에서요. 미국의 선교사인 헐려사가 미국 점자를 기반으로 평양 점자를 창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점자는 당시 재생원 맹화부의 교사였던 박두성과 그 제자들이 1920년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해서 비밀리에 한글 점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그러했듯이 송암 박두성 선생님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한글 점자를 만들어내리라 결심하셨던 거죠. 그 후 1926년 11월 4일에 드디어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훈맹정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그럼 송암 박두선 선생님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한글박물관 제7관에는 한글 점자 원리를 담고 있는 한글 점자 해례본과 혼자서도 한글 점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만들어진 한글 점자 일람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가시면 점자와 관련된 다양한 유품들과 전시물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한글 점자가 널리 알려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면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맹정음을 창제하신 송암 박두선 선생님 또한 한글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위인이십니다. 이번 오디오 해설을 통해 세종이 설계한 천년의 문자 계획이 담긴 훈민정음. 빛나는 한글의 역사와 한글 문화의 무한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오디오 해설의 나레이션은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상설 전시 소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주최 라이프 에디트 협동조합. 주관 라이프 에디트 협동조합. 후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김건우, 김남희, 김종서, 김진호, 이승규, 이효민, 장은실, 최우영, 한혜정. 기획제작 라이프 에디트 협동조합. 책임 프로듀서 방은의 조혜연. 연출 우희정. 목소리 가이드 손주영. 녹음 믹싱 믹스캠프